이태원 전사를 보면서 새벽에는 저는 가짜뉴스입니다. 저는 사실 텔레비전을 못 듣겠다 지금까지 다른 텔레비전만 계속 보고 있는데, 근데 쭉 나오는 얘기가 보면 그 이전에 이미 상당히 그러한 그 상황이 많이 됐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육사 시절에 제 친구한테 들은 건데, 그때 이제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조금 안 피우는 영화인데, The Postman Rings Always Twice, 뭐 이런 우편 배달은 항상 그 배를 두 번 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우편 배달부가 이제 자기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내 친구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신이 인간한테 항상 경고를 준다는 겁니다. 한 번 만에 딱 그 참사 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경고를 주는데 두 번 울린다는 거죠. 경고를 주는데 그걸 인간이 안 한다. 사실 지나서 이렇게 보면 모든 사고에는 다 경고가 있었습니다. 다 끝까지 무시합니다. 북핵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미 심각한 경고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재 국민의힘 북핵 특기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달라진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국방부 실무자한테 조금씩 꾸지람을 했습니다만, 사실 국방부는 5년 동안 북한 위기업을 무시했고 아직도 그 관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지금 북핵보다 더 심각하게 어땠느냐. 아마 국민들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거 다 잘못했어. 북핵만 확실히 대응해라. 국방부 이 국방 예산 전부 북핵에 써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성에 젖어서 저는 그 각 군에서 다 대표 오는 걸로 알고 굉장히 참 다행스럽게 생각했었는데, 국방부의 가장 사무관 한 명을 맡다는 것은 진짜 아직도 그 포스트맨의 경고를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인데요. 그 전에 제가 조금 북한의 핵 전략을 간단하게 해서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핵 전략에 관한 이론은 냉전 시대 때 굉장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왜냐하면 냉전 시대 때의 미국 국제정치학자의 가장 그 주된 임무가 어떻게 하면 핵 전쟁의 위험으로 미국을 구하느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뭐 학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학자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제정치학자 중에서 핵 억제나 또는 핵 방어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있느냐? 별로 논문 쓴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아까 이제 김기현 위원님이신 것 같은데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짜 이제 파리를 위해서 과연 미국이 뉴욕을 희생할 것인가? 이게 옛날부터 같은 거. 그게 이제 최소 억제 전략입니다. 뭐냐면 프랑스와 영국은 소련에 대해서 만약에 소련이 자기를 공격을 하면 우리는 초토화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핵무기로 모스크바는 내가 완전 파멸시키겠다. 너 모스크바 파멸과 프랑스의 파멸을 바꿀래? 이게 이제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소련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파괴된 것은 자기한테 하나도 이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모스크바 파괴가 된다면 굉장히 손해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시지 마십시오. 프랑스하고 영국은 달랑 핵 잠수함 4척만 갖고 있습니다. 달랑 핵 잠수함 4척입니다. 우리 미국의 전략 자산 본다니까 막 항공모함 전담 몇 조가 들고 이렇게 막 신문에 써서 내가 좀 화를 내고 그 기자한테 막 부자랑을 했는데요. 달랑 핵 잠수함 하나만 하면 북한은 충분히 응징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북한이 쓸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한테 나는 초토화되겠다. 그 대신에 뉴욕 또는 워싱턴을 초토화시키겠다. 바꿀래. 미국은 못 바꾼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학자가 말하는 삼각국제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게 못 들은, 새로 듣는 말씀을 제가 드려야 또 큰 의미 가질 것 같아요. Triangle Deterrence 또는 Indirect Deterrence라고 하는데요. 이 하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 삼각억제라는 것은 내가 핵 보유국의 나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면서 내가 제3자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겁니다.
너 만약 내한테 공격을 가하면 다른 데 산다. 너 특히 너 후방 국가를 공격하는 거야. 비핵 국가. 실제 그 이스라엘의 전략이 그랬다고 합니다. 냉전 시대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아랍 국가들을 비핵 아랍 국가, 친소련 국가들을 공격하겠다. 이제 그 제3국가 인재 아니겠습니까? 그 인질이 남아. 미국과 북한의 간의 핵 경쟁이 극대화될 때 북한은 그래 좋아. 나는 초토화되지만 난 나만 초토화시킬 거야. 실제로 1994년도에 미국이 그 영변 핵시설에 대한 그 정밀 타격을 초반에 조금 검토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그걸 검토하면서도 가장 그 심각하게 생각했던 게 북한이 결국은 남한에 대한 대규모 재래식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 서울이 가깝다. 그것 때문에 못했다. 우리가 인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가 보죠. 또 하나는 비대칭적 확전이라는 건데요.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 너 북한이 도발을 하든 뭘 하든 미국이 대응하면 그래 핵전쟁으로 하자. 자기는 무조건 핵전쟁으로 확전을 하겠다는. 그럼 미국은 확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개인 싸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략이 북한한테 적용되고 있다. 이거는 뭐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이미 학자들이 한 거에 봐서도 북한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은 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ICBM이나 SLBM을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최소 억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죠. 미국을 미국을 하여 확장 억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GFP라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그게 6위로 되어 있습니다. 1등이 미국, 2등이 러시아, 3등 중국, 그 다음에 4등이 인도, 5등이 일본, 6등이 우리. 우리 뒤에 누구인지 아십니까? 7등이 프랑스, 8등이 영국. 우리가 프랑스, 영국보다 훨씬 센 거죠. 그거를 이제 좌파들은 우리가 6인데 그거는 50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핵에 관한 요소는 어떻게 적용했는지 얘기하지 않고 거의 중요시하게 중요한 요소 적용 안 돼서 적용하기 어렵죠. 9개 나라에 관한 거를 100몇십 국게 다 적용할 수가 없습니까? 핵 보유는 9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지금 총을 갖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내 칼이 뭐 제일 길다, 뭐 제일 예리하다, 누구 칼이 제일 기냐 이거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제가 신문에 봤습니다만 국방위 회의에서 어떤 사람은 뭐 국방부에서 그 핵 얘기를 하니까 핵 빼고 남북 군사를 얘기하라 주문했다고 그러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상대방이 총 갖고 있는데 총하고 포함해서 군사력을 계산을 해야지. 어떻게 총은 빼고 칼 갖고 누가 더 세냐 이걸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2018년도에 보면은 저기 17페이지 있습니다. 한번 제가 계산해봐서 어떻게 되는가. 내 나름대로 누구도 뭐 그 방식을 안 정했으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게 재래식 승수 효과를 갖는다고 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제가 계산한 것은 우리는 확장 억제가 있으니까 한 20% 정도의 승수 효과가 있고 북한은 자기 거니까 그만큼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40% 주고 해서 한 2대1이 된다. 근데 지금은 북한이 더 강화됐잖아요. ICBM도 갖고 막 이래 됐으니까 더욱더 클 겁니다. 사실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죠. 두 발의 핵무기로 4년 동안 미국이 성공하지 못했던 일본, 한국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두 발의 핵무기는 4년 동안 미국이 쏟아본 모든 재래식 전력보다 더 강한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핵이 하나 있으면 다른 재래식 전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사실 이제 2019년에 1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저희들 국회에서 했습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6.25를 맞이해서 6.25 때 한국 상황과 지금의 한국 상황, 6.25 때 북한 상황과 지금의 북한 상황을 비교를 하라고. 그래서 김기호 교수가 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총점에서 6.25 때가 만약 12점이라면
국제정세나 국내에 쭉 보면 현재 북한은 20점이다. 6.25보다 훨씬 더 남한 공격에 유리한 상황이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하고도 남죠. 전쟁 일반적인 것 자체가 나쁜 일인데 왜 핵무기를 안 쓰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핵무기를 쓰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고 법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 요즘 들어서 달라진 게 옛날부터 핵무기 쓰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대비 안 하려고 같은 민족에다 쏘나 지만한 데 쏘나 여러분들 아마 숱하게 들었을 겁니다. 술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지만한 데 쏘나 왜 지가 망합니까? 나만 가가지 핵무기를 쏘아버리면 북한이 이기고 제가 각본을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는 핵 위협하에서 국지도발을 할 수 있다. 저는 백령도를 굉장히 저는 위험하게 구암포의 30분 거리에 상륙정이 있고요. 사실은 공격자는 시간과 장소의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악천후에 만약에 구암포를 통해서 백령도에 상륙을 했을 때 우리 항공전력이 과연 지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중요한 건 북한은 우리가 대대적인 반격을 하면 핵으로 쏘겠다 했을 때 저는 누구도 아마 선뜻 대규모 반격을 지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대한 제한적 공격. 이건 저는 가장 이제 심각하게 보는 건데요. 제가 일부러 22페이지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철원 지역의 1.7km의 진짜 공격 기동로를 12m 폭으로 잘 닦아놨습니다. 우리가 그걸 군대에서는 거부 대책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거부 대책이 강구되어 있겠죠. 저 사실 한번 점검을 해보고 어떤 거부 대책이 과연 이제 강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거부 대책이 강구되어 있다 하더라도 12m 폭의 도로가 닦아진 상태에서 그게 뭐 완전히 그걸 못 쓰게 하지 않는 한 상당히 그 신속한 기동을 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 하구 같은 경우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북한이 먼저 요구를 했어요. 한강 하구에 대한 저 하상 정보, 거기 암초도 되고 유속이 어떻고 저떻고 민간 공동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우리가 군사 실무위를 열어서 드렸습니다. 북한에 정보를 정중하게 드려서 우리 군인 실무자 가서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북한의 민간 사용에 관한 한 번을 협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기 뭡니까? 북한의 목적은 명확한 군사적으로 한강 하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우리한테 요구했던 겁니다. 정중히 드렸습니다. 정식 공식 절차를 통해서. 한강 하구를 통한 김포반도 상륙은 우리 군인들 옛날부터 토론할 때마다 제2차 세계대전 시에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한 아르덴느 숲과 같다고 해서 한국의 아르덴느일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 이 해병사단을 강력한 해병사단을 거기 갖도록 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김포반도와 철원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북한이 돌파에 성공한다면 서울은 그냥 보여주는 것이고 제가 주장하는 그 여기 시나리오에 보시면 서울만 딱 점령하고 휴전하겠다. 그리고 더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이 행동을 하면 핵무기를 쏘겠다. 휴전하자. 우리는 일주일 후에 갑니다. 일주일 가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지금 러시아가 똑같이 투표를 통해서 서울 시민들이 우리 북한 체제를 좋다고 그런다. 나는 합격을 수용하겠다. 야, 거기서 스톱하겠습니까? 다른 도시로 계속 확대할 것이라는 겁니다. 전면 공격입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조금 상세하게 썼습니다만 제가 월간조선에도 요번에 제가 썼습니다. 어떻게 공격할까? 실제로 랜드연구소하고 아산연구소에서는 이 대전과 동시에 40개 내지 60개 핵무기를 쓰다. 어차피 전쟁하는 게 나쁜 일인데 거기에 뭐 조금 더 나쁘고 덜 나쁘고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생각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자기 평양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자사건을 벌인다는 것이 그런 불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우리 전국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하고 그 중에 일부가
한발로 표현했습니다만 일부가 핵무기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 핵무기 폭발 소식을 전하고 하는데 난리 날 거예요. 이때 이미 문산 지역에서 돌파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화학탄을 사용한다고. 우리 국방부 화학탄 사용했을 때 과연 이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방어 태세가 충분한가? 정확히. 한번 일산 지역을 돌아버리면 사실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전국까지는 제가 교사장 그냥 판교 정도에서 이제 조금 이제 우리 공세 종말점이야 봅니다만 어느 정도 수업하는 걸 썼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7.1 전쟁 계획을 토의한 게 언제냐 보니까요. 우리 신문에 났어요. 2013년에 4월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폭탄 성공하자마자 이미 7.1 전쟁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이건 뭐 핵 끊었으면 일주일 내에 가능하다. 또 가능해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이제 좋겠습니까만 그런 섬뜩한 이 시나리오지만 이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막을까 우리가 이제 구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또 오히려 북한한테 이렇게 공격해달라 요구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바보가 아닙니다. 북한은 나한테 최선의 시나리오를 개발할 것이고 나한테 제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진짜 기상천외한 시나리오로 통해서 단기간에 우리를 완전히 확정하는 그런 계획이 갖고 있고 그걸로 계속 시뮬레이션도 하고 연습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상을 해서 모든 시나리오에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재락 교수님. 연구원 부원장도 하시고 통일연구원장 하신 김태호 박사님 고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호 박사입니다. 신약은 원장입니다. 제가 쓴 글을 나중에 책을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찬찬히 한번 꼭 읽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줄거리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는데 제가 낸 발표문 전반부는 핵 문제이고 후반부는 삼축 체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핵 문제는 우리 박일학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후반부에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 삼축 체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사실 뉴욕 주립대에서 핵 전략을 전공을 해서 박사를 받아서 그 양심으로서는 뭐 핵 문제를 정착하기를 진행한 제1호로 지금까지 뭐 수많은 글을 써왔는데 이제 뭐 그만 쓸 때가 될 것 같아요. 후배님들이 많이 이제 잘들 하고 계시니까 물러앉아야 될 때가 됐다 생각을 하는 중인데 어쨌든 오늘 고민을 좀 털어놓는 걸 들어보시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 정말로 결정을 한번 바쁘시겠지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3대 안보 과제가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스스럼 없이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핵 균형을 먼저 취해야 합니다. 남북 간에 북한만 핵을 가지고 우리는 핵을 안 가진 비대칭 상태를 이제 빨리 종식시키지 않으면 뭐 앞으로 더 많은 불이익이 오고 뭐 위험성 앞에 이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살아가기 때문에 핵 균형으로 가야 한다. 뭐 그렇게 위해서 미국 전술핵 재반입이 가장 빠른 방법이죠. 두 번째는 핵 무장 준비입니다. 핵 무장 잠재력. 그러니까 핵 무장을 하자는 얘기는 저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핵 무장을 하게 되면 미국이 반대하면 동맹이 흔들릴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러나 사태가 더 나빠지면 미국도 동맹국들의 핵 무장을 허용하고 핵을 가진 상태에서 공조를 하는 길을 택해야 될 겁니다. 조만간 그렇게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핵 무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저나 여기 계신 분들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제가 수십 년을 떠들었잖아요. 수십 년을.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잠재력을 가지라고 수십 년 떠들었잖아요. 우리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가 이제 삼축 체제 강화입니다. 그럼 삼축 체제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삼축 체제에 대해서 오해, 이해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먼저 정리를 좀 하자면, 그래서 어디서 이게 출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한 일에서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이제 봅니다.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국방개혁을 사실 이제 제가 주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64건의 국방개혁 건의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올렸는데 가장 먼저 올린 것이 삼축체제였습니다. 제 손으로 기한해서 올린 게 삼축체제인데, 그때 삼축체제라는 것은 미국의 핵 삼축체제를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핵 삼축체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건드리면 너희들도 파멸이야 라는 강력한 응징보복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보복력을 공중과 지상과 해저에 3분산 배치한 체제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냉전 시절 동안 핵전쟁을 억제해온 핵심이 바로 이 응징보복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삼축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우리 국방부에서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2013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세 번째로 하고 났을 때 이축 체제를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미 방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킬체인을 더해서 2개 축으로 가겠다. 그래서 제가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 당시 뭐 국방부 차가 들어가서도 얘기를 했고, 한민국 장관한테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 북한은 억제를 해야지 전쟁이 무조건 일어나지 않도록,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무조건 억제가 최고인데 그게 응징보복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국방부에서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6년 북한이 이제 6차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KNPR을 보태서 이제 응징보복까지 합쳐서 3축으로 나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제 이렇게 삼축체제가 막 TV를 타고 막 발표를 하니까 오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국민들은 이제 우리 군이 삼축체제를 하니까 북핵 걱정 없다 이렇게 과신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핵 앞에 재래 무기를 가진 재래 군사력을 이용한 삼축체제는 소용없다 이렇게 아주 경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잡아드리면 핵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핵 대응이 최고입니다만 재래 무기도 일정 부분 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을 억제하는 보조 수단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바로잡자 그런 생각을 좀 해왔고, 그 과정에서 확장 억제라는 표현, 제가 이 표현 때문에 여러 분들하고 싸웠어요. 우리 합참이나 국방부 뭐 영관급 장교 레벨에서 아마 기한을 해서 이 용어가 정착될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왜 확장 억제냐, 확대 억제지 한국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느냐.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넓힐 때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확대라고 하는 것은요, 적용. 북한이 한국을 때리면 미국이 나한테 때린 거하고 같은 논리를 확대 적용해서 북한을 혼내준 거예요. 이게 해고선 아닙니까? 이게 확대 억제라고 해야 되는데 왜 확장 억제라고 하는지, 제가 이 사소한 문제지만 참 우리 군이 전문가들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걸 진짜 환멸 때문에 제가 한번 지금이라도 고치세요. 확장 억제라는 틀린 말이거든요. 네. 자, anyway. 이런 이해와 오해를 바탕으로 삼축 체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제가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킬체인, KMAD, KNPR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선제, 방어, 응징입니다. 그렇죠? 역량이. 선제는 북한의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너희들 나 때리려고 무기 세우면 내가 너 먼저 깔 거야. 굉장한 강력한 국제 메시지를 가집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국제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끝도 밑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북한이 저거 나를 때리려고 하는 건지 그냥 연습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도 위성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정찰 위성이 있습니까? 단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도대체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우리 대통령 후보께서 선제 공격 얘기를 하시는 거 듣고 얼마나 알고 저렇게 얘기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사실 했었는데 북한 전역을 4차치 보려면 정찰 의식이 한 200개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200개가 있어도 가림막이 가려져 있다가 나와서 쏘면 속수문 책이죠. 그죠? 이거 이게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론적으로 상황성이 없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퍼부어야 킬체인을 완성하는 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사실 북한이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중대한 징후가 발견됐다. 여러분이 대통령이시라면 때리라고 명령 내리겠어요? 북한이 그거 맞으면 우리가 공격하려고 했는데 남조선이 우리를 먼저 때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멀쩡하게 정상 훈련하는데 남조선이 전쟁 도발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전쟁 도발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필요한데 여기에다가 비중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는 얘기. 방어도 그렇습니다. 방어는요 정치적 타당성은 문제가 없어요. 상대가 날 때리는 걸 내가 막아내는 노력이니까 정당성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방어는 다 막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것도요 밑도 끝도 없어요. 어디까지 막아야 잘 막느냐. 지금은 솔직하게 무너졌잖아요. 우리 방어망 무너졌습니다. 북한이 우리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변칙 기동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가진 체제 사드로 못 막는 겁니다. 다 무너져 있는데 이걸 계속 국방부는 계속 팔고 있다는 거죠. 방어의 결정적인 가장 큰 문제점은요, 억제 효과가 강력하지 못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내가 때리는데 얘들이 막네. 알았어, 다음엔 더 센 걸 준비해야 되겠네. 이거지. 때린 자한테 응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밑재야 본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강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제 세 번째 응징보복 이 역량은 수십 년 동안 핵전쟁을 억제해온 냉전 시절의 주역이 바로 응징보복이었고요. 또 이 돈도 비교적 덜 겁니다. 응징보복과 킬체인의 역량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응징보복에는 반드시 고첨단, 고비용 무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협력도 통과를 치면 우리도 평양을 불바다 만들겠다. 평양 불바다 만드는 데는요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좀 질이 떨어지는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수작전.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단 한 발의 탄환으로 적의 수준의 불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가지고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응징보복에는 좌우간 경제적이기도 하고 방법도 다양하고 효과도 큰데 왜 우리 군은 킬체인 방어에만 집중을 하고 예산도 그쪽으로만 더 태우고 이 KMPR 쪽은 왜 경시하느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오늘 국방부 합창 오셨으면 정말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표 제 자료에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바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축체제에 대해서 건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응징 위주로 삼축체제를 강화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 미사일 방어는 미국과 통합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국민을 더 살리는 길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핵 무장을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핵을 운용하는 체제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핵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은 대한민국 국토가 좁죠. 우리 모든 국토가 북한 국토가 수반의 사정권에 들어있는데 본토에 있는 삼축체제, 북한에 대한 능력을 제주도에 한 섹터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제주도에. 이 얘기는 좀 길어져서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는데 정말 제주도는 전략 도서화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도 북한의 사정권이죠. 일본, 괌, 해외도 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2겹, 3겹의 세컨드 스트라이크, 서드 스트라이크. 북한이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을 건드리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북한하고 화해 협력을 하든 도와주든 뒷돈을 주든 뭘 하든 하라는 겁니다. 네? 자, 그거요. 그럼 이제 핵 얘기 잠시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핵 균형으로 가야 될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북한이 이미 많이 왔습니다. 북한이 핵 전략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 우리 박 교수님 설명하시기 때문에 중복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처음 가졌을 때는 겸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내가 핵 이제 가졌는데 나 좀 제재하지 말고 그냥 핵으로 그냥 안착시켜달라고 걱정하지 마. 핵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 그냥 억지용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야. 핵을 안 가진 나라한테 핵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또 설령 핵을 가진 나라라 하더라도 상대가 먼저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사용하지는 않을 거야. 이게 다 이제 전략적으로 용어가 있습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핵 보유 인정해달라는 겸손 코스프레를 들다가 지금은 강대국 코스프레로 바뀌었죠. 적극적으로 핵을 사용한다는 소위 핵 사용 전략을 전명되고 이게 이제 핵 전략 이론에서는 1세대 전략과 2세대 전략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2세대 전략을 증명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금년 5월 달에 김정은이 담화를 보면요. 핵무력에 주된 임무는 전쟁 초기에 적의 전쟁 의지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반도에 전쟁 나면 초기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 쓰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법을 2번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만든 게 금년에 만드는 게 핵 정찰 무력법인데 이게 북한판 NPR입니다. 북한판 핵 개시의 검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핵 강대국이니까 당당하게 핵을 사용할 거야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얘기해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이걸 중시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이게 지금 국회에서 하는 세미나 지금 이렇게 텅텅 빌 수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지역구에 가서 표 받는 거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참 실망이죠. 항상 이랬습니다. 북한이 그 법의 5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비핵국이 핵국과 야합해서 우리한테 대적하지 않는 한 그 비핵국에 대해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 굉장히 착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은 핵국입니다. 남조선이 미국과 야합해서 우리에 대항하면 남조선의 핵을 쓰겠다. 바꿔서는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대해서는 이미 핵 사용 철명, 선제 핵 사용 철명까지 한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는 무덤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핵균형은 이미 시간이 지났다. 지금이라도 빨리 핵균형을 서둘러라.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전술에 가져와 달라고 해서 갖다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미국 자주 다니기 때문에 미국 분위기 잘 압니다. 미국 전문가들 100명 중에 99명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 갖다 줍니다. 안 됩니다. 이거를 뚫고 전술핵을 가져와야 됩니다. 전술핵 가져가는 게 뭐 과거처럼 육지에만 갖다 놓는 이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방법이 많습니다. 우리 F-35가 미국 전술핵을 운용하고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우리 F-35가 괌이나 다른 해외에 주둔하면서 한국을 들락거리면서 북한의 핵을 위협할 수도 있고 미국의 핵 잠수함이 동해에 상시 배치해서 북한을 급주는 방법도 있고 괌이나 일본에 우리를 위한 확대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방법이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우리 정부 여당은 바로 미국하고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미국 여론이 좋지 않지만 한국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핵무장이 필요할 때 되면 핵무장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북한, 중국까지 이 동아시아 밸런스를 전체를 다 중국 쪽으로 가져가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핵무장한 상태에서 미국하고 소위 누클리어 쿼드 같은 걸 가져가야 되겠죠. 대만, 일본, 한국이 핵무장하고 미국하고 협력해서 중국, 북한 대륙으로부터의 위협을 막아내는 이런 조치해야 되겠죠. 이거 다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종합 건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정부 여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핵과 관련해서 세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안정을 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정부라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치북했다가 종북했다가 정부가 북한에 넘어갔다가 또 반대로 갔다가 이런 정부에 규정한 전략 자산을 배치하겠습니까? 그런 나라하고 고급 정보를 공유하겠습니까? 유럽은 정부가 바뀌어도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그 우파 안에서 진보와 보수가 바뀌고 대한민국은 좌우로 바뀌잖아요.
좌우로 바뀌는 이 정치 패턴이 유지되는 한 앞으로 동맹이 못 지킵니다. 예, 미국이 우리한테 전략자산 주지 않을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정치인 여러분들, 지도자 여러분들의 몫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한테 어디를 드리자면 강력한 안보 리더십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강력한 안보 리더십. 이 안보 리더십은 대통령 한 분이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대통령이 자기 아는 분 몇몇 사람 요직에 앉혀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강력한 안보 리더십은 대통령과 요직에 있는 분들과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과 정치 지도자 여러분들과 강력한 이 덩어리가 구축되어서 여론을 통해서도 안보 정책을 취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소미아 이거 종료 선언해놓고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왜 합니까? 안보에는 정론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지도자께서 정치에서 좌고우면하시고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야 또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안보에는 좌고우면이 없습니다. 정론밖에 없는 겁니다. 안보는 여론조사를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 배 타고 하는데 배가 큰 빙산을 만났는데 잠자는 수면들 깨어서 거기서 투표해서 하자고 하는 대로 배를 못 겁니까? 지금은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해야 될 때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에서 저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정말로 체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와 군의 태세에 대해서 논의하지만 이 문제는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범정부, 외교부를 포함한 더 나아가서 국민 전체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느냐?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제가 요새 얘기했듯이 핵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재래식 시대에서 핵시대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비유하자면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바뀐 거로 비교할 수가 있고 메가바이트 시대에서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를 넘어서 페타바이트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북한은 그 시대를 선도하고 있어요. 한반도에서. 반면에 우리는 아직도 구시대에 젖은 사고방식에 그대로 젖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 태세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오늘 발표의 요지입니다. 지금 우리 국격정책 국방부에서는 그 군사적 대응태세에 확충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외교부에서는 아직도 비핵화 외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비핵화 외교는 북한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설득도 하고 때로는 경제 제재도 하면서 핵을 포기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 무력을 증강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정부가 지금 이 두 개의 모순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 우리 군사적 대비 태세가를 증가하는 것이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득을 통해서 북한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비핵화 외교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지. 네? 국방부도 군사력 증강하면서 왜 막대한 예산을 군사력 증강에 쓰느냐? 비핵화 외교에서 설득해서 포기시킬 수 있는데 이런 비판을 국방부가 듣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 차원에서는 국방부가 먼저 나서서 일제 비핵화 외교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핵시대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응 태세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고 국방부하고 군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핵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재래식 작전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병폐인 작은 이기주의 아실 겁니다. 이것도 벗어나서 진짜 범국가적 차원에서 희생하면서 무엇이 우리의 국가 이익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적절한 선택인가를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가 북한은 이번에 핵보유 법령에도 6조 사항에도 분명히 명시를 했지만 국지 도발을 일으키면은 반드시 핵을 쓸 수 있습니다. 쓸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반신반의하고 또 아니 저렇게 포전적이고 독재정권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핵 선제 사용 전략은 재래식 전력이 취약한 측에서 취할 수 있는 대단히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이미 러시아가 몇 년 전에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하고 있다가 그거를 폐기시켰고 과거 냉전 시대에는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하고 소련의 재래식 전력에 비해서 월등히 열세에 있던 나토가 재래식 전력이 열세에 있던 나토가 취했던 전략이 핵 선제 사용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당면의 현실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우리가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존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몇 가지 아젠다들에 대해서 왜 이것이 문제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해구상. 해구상이 안보의 그 만병 통치학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거는 해구상 뒤에 전략자산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무력을 증강시키고 핵우산을 펼치는 그 자체가 북한에게는 핵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이거 역시 비핵화 외교하고 지금 현재 핵우산 강화하고는 안 맞는 정책이라 이겁니다. 두 정책이 독립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구산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비핵화 외교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고 또 이 해구산이 이제는 그 해구산 자체가 말로 하던 해구산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해구산 또 우리가 텔레비 화면에서 소위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B-52, B-1B, B-2가 술술 날아다니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만족하던 시대는 지났다.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된 실속이 있는 것인가? 과연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아까 누가 국회의원들 얘기했듯이 미국이 LA와 미국을 불바다가 되는 걸 감상으로도 그런 자산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건전한 시민의 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론이 모아져야지 그걸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부가 정책을 펼 수 있거든요. 전략자산 전개의 문제점. 지금도 전략자산이면 다 되는가요?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또 정부에서 그렇게 홍보한 측면이 있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과거에는 북한이 핵이 없었고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쓸 생각이 없었고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전략자산이 북한이 도발하면 뭐 B-52가 들어와도 저게 한번 융단격해가지고 북한 초타시키면 북한이 그거 하겠지. 재래식 폭탄. 아무리 전략자산을 얘기해도 그 전략자산이 핵을 북한에 대해서 사용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그럴 생각이 100%, 200% 없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쓸 수 있는 능력과 전략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이 핵을 쓸 상을 상정하고 이제는 전략자산을 운용해야 되고 이것이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러시아와 중국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이제 들어올 때는 핵 바턴을 누를 수 있는 능력과 준비태세를 갖추고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정책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보십시오.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미국의 전략자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핵 차원에서 핵 수준에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얘기는 아마 중미, 미, 러 간의 전략적 차원에서 먼저 대화가 될 겁니다. 이건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자산을 제어하게 되면 미국 못 씁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요번에 엊그제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게 억지 딜레마를 제기한다. 디터런스 딜레마. 이거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의 NPR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없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예요. 어떻게 설명했느냐?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핵 국가들이 관여하는 큰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핵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전략자산에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또 전략자산은 기본적으로 고위력의 핵탄두를 탑재하게 되어 있어요. ICBM이고 SLBM이고 머리를 수천 킬로를 날려야 되니까 파괴되게 큰 탄두를 쓰게 되어 있는데 전략 핵탄두를 쓴다 이겁니다. 그거는 한반도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한 발이면 북한 군포들 수백만이 희생이 되는데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북한 동포 수백만이 희생되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 어느 누구가 원하겠어요? 전술 핵자산을 쓰는 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전략 핵자산 고위력 핵탄두는 북한에 쓸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반대할 거예요. 그다음에 ICBM은 지금 중서부에 배치되어 있어요. 미국의 본토 중서부에. 거기서 북한을 향해서 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충 시카고나 이런 데서 이제 대한항공 타시면 비행기 날아가는 그 계력은 날아갈 거 아니에요. 서울이나 평양이나 비슷하니까. 그 탄도미사일 계력이 거기서 조금만 더 날아가면 북경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어떻게 이거 날아가는 거 지금 평양 가는 거니까 북경에 있는 중국 사람들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통보를 하겠죠. 우리 쏠 거라고.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나요? 중국의 모든 핵 시스템 전체 완전 비상 시스템으로 전환되겠죠. 북한한테 통보 안 하겠습니까? 니네 지금 ICBM 날아갔으니까 피해라고 하겠죠. 이 ICBM 이 얘기도 이제는 진짜 실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SABM도 마찬가지고 장거리 폭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괌에서 날아왔던 어디에서 날아왔던 핵을 쓸 수 있는 시대에는 이 전략자산의 유용성과 가치, 위험도, 리스크 이런 걸 다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이제 핵공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얘기하는 핵공유는 기본적으로 나토식 핵공유. 나토 특정 국가에 미국의 핵자산을 배치하고 그 핵자산을 배치한 국가와 미국이 양자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핵자산을 공동 관리하는 게 핵공유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나토식 핵공유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유사 핵공유. 다양한 형태의 이게 진짜가 아니고 유사 핵공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국방차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SBS 방송에서. 간단하게 이 유사 핵공유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먼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순환 배치한다. 이 얘기하죠. 지금 현재 미국의 항공모함에는 F-18이 탑재되어 있는데 핵이 없습니다. 바다를 떠다니는 모든 함선에도 핵이 없습니다. 잠수함에 핵 잠수함에 고위력 전략 핵탄두와 약간의 저위력 핵탄두가 있을 뿐이에요. 잠수함을 제외하고는 핵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게 순환 배치한다고 해서 무슨 큰 핵을 억제하기 위한 핵 능력을 강화하는데 잠수함 전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거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군을 괌이나 하와이에 배치해서 훈련한다. 훈련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으나 어차피 그 핵이 억제의 핵심은 현시 효과하고 전진 배치입니다. 우리가 억제하려고 하는 적이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재킷에 권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권총 옆방에 놔두면 그만큼 억제 효과는 떨어져요. 네?
그거는 억제의 기본인데 현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직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전쟁 배치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북한 큰 도발을 막았잖아요. 그런 너무나 평범한 그 진실이 왜 이 해외는 적용이 안 되고 자꾸만 왜 그 변종들을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괌이나 하와이에 우리 공군계 그 전세력 탄재하고 다 가지고 있고 거기서 훈련 다 하다가 유사시에 올라온다.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전쟁 위기 시에 우리 전세력 탑재한 것이 올라오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먼저 핵을 쏘서 못 올라오게 하지.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군사적 대비책이 주제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느냐? 일단은 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유사 핵공유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전세력이 잠깐이건 반영구적이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데는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전세력이 들어올 경우에 보관소라도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전세력 들어오면 야전 그 텐트 치고 거기다 보관할 건가요? 전세력 보관소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전투기가 전세력을 탑재하려면 이중용도기여야 되거든요. F-35 지금 우리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은 재래식 탄두만 탑재하지만 F-35A 블록 4가 있어요. 버전 4. 이거는 이중용도기입니다. 이거 지금 미국이 나토 회복 되는데 배치하고 있거든요. 우리 앞으로 우리가 F-35 들어올 때는 요 이중용도가 가능한 블록 4를 들어와야 되고 또 F-15 또 16 전투기도 일부 내부 개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중용도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로 얘기하면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기능이 되도록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국책 특위도 만들고 이렇게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모영 장관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무르익게 되고 구체적으로 한미 간의 구체적인 실천을 하게 되면은 그 단계에서는 한미 양국이 NCND 정책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됩니다. 한미 간의 핵 확장 억제 관련된 모든 정책과 움직임은 NCND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그 정책으로 위에를 깔고 밑에서 비밀리에 비공개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국내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좋은 세미나를 기획하고 열어주신 한기호 의원님 그리고 한승재단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발표 내용이 너무나 좋았고 그대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발표문을 보지 않고 저도 토론문을 작성하고 오늘 토론하려고 내용을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게 거의 다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그래서 발표문을 그대로 읽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박기락 교수님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이야기지만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전조 증세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광주 아파트 사건, 붕괴 사건도 그렇고요. 또 한 20년 됐습니까? 삼풍 아파트 붕괴 사건. 수많은 전조 증세가 있었는데 우리가 무시했던 거죠. 98년에 있었던 우리 외환위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외환위기 전조 증세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무시했고. 그래서 이걸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그러죠. 하인리히 법칙.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꼭 어떤 경고가 수많은 경고가 나타난다. 국책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수많은 위기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무시해왔던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조셉 나이 교수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그것을 분석한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전조 증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 지도자들이 무시함으로써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렇게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깝게는 우리 6.25 전쟁, 한국전쟁 그것도 마찬가지죠.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그런 증세가 있었는데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막지 못했다.
이 거대한 위기가 오는 것을 막지 못한 거죠. 북핵 위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섬뜩한 느낌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그런 위협이 더욱 노골적이고 정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원래 북한이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한 게 25번, 순항 미사일이 3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28일 날, 며칠 전이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보면은 1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였고, 이제 앞으로 이제 7차 핵실험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북한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핵 전투 무력의 현실성, 그리고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 이런 것까지 남김없이 다 발휘됐고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이 발언을 그냥 단순한 음포로 치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지난 28일 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약 230km를 비행을 했고 고도가 24k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도는 마하 5 정도였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드 우리가 지금 미군이 배치해 있는 게 사드 요격 미사일이 최저 요격 고도가 40km라고. 근데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게 고도가 24km를 비행을 했기 때문에 사드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패티어리트로도 막을 수 없는 거다. 지금 그렇게 되면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이 핵 실험을 6번째 했죠. 2017년에 저희 6차 핵실험 통했는데 핵실험을 했는데 그때 이미 이제 핵무기는 완성도를 다 달성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소형화, 다종화, 대량화 이렇게 계속 개발해야죠. 지난 1월달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 30년 북한 핵위기가 30년 됐다고 그랬는데 1993년 3월달에 북한의 NPT 탈퇴하면서 불거진 북핵 위기가 30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고 해결되지 않고 위협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회피기동이 가능한 KN-23이라는 그런 미사일까지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요격할 수 없는 그런 미사일까지 개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삼축체계라 그러면서 요격한다는 그런 말도 많이 했지만은 이제 요격 자체가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달에 김여정이 핵 전투 무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핵 전투 무력을 사용하겠다. 그 핵 전투 무력이라는 것이 바로 핵무기라는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핵 전투 무력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피부에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핵무기고 핵위협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돼서 안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9월 8일에는 이제 새로운 법을 제정을 했죠. 김태우 교수님께서 핵무력정책법이라고 했는데 핵무력정책법에 1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하네요. 그런 핵 보유기라는 걸 이미 2012년에 핵 보유기라고 선언했고 새로운 핵 무력 정책법에 의하면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것도 다 명시를 했거든요. 영토 완정이라는 말을 또 썼습니다. 영토 완정이라는 말은 북한 말로 적화통이라는 말입니다.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선제 사용하겠다까지 말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신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핵 억제를 하려면 4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것을 사용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위기가 되면 사용하겠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우리 의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되고 네 번째는 만약에 적이 의기면은 말을 듣지 않으면 직접 사용한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그게 있습니까?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은 아랍 국가에 쌓여 있으면서도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럼 북한의 핵위협에 어떻게 할 거냐?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핵균형을 해야지. 그럼 핵균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다른 나라 스스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핵무기를 가져오거나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동맹을 이용해서 우산에 들어가거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오거나 아니면은 뭐 핵 공유를 하든가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다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북핵 대응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은 거의 놀고 있었다, 또 오히려 퇴보했다 이렇게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또 김태우 교수님, 또 전성훈 원장님 제기하신 것 정말 저는 완전히 다 공감합니다. 정말 충정에서 우러나온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 교수님. 중앙일보의 김민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 국밥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해서 방금 잘린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안 잘리도록 강조해 주시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그때 보면 북한 핵 능력, 북한 핵에 대해서 제일 먼저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88년도에 정보본부 요청으로 해서 북한 핵 능력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언론에 핵 문제가 나오기 전이었죠. 그래서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90년대 중반쯤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줬어요. 정말 공학과 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교 원자력 핵공학과 이런 데서 다 의견하고 다 포함해서 한 건데요. 그런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 김태호 박사님하고 90년대 초반에 몇 년 동안 대응 능력 이런 것도 뭐 연구도 하고 했었는데 30년 지난 지금은 이제는 정말 북한이 핵 능력을 공격적 능력을 갖춘 거죠. 이번에 7차 핵실험을 마치면 아마 전술 핵무기를 아직은 많이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7차 핵실험 여러 번 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고 나면 전술핵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발로 우리 전방에 있는 대대 한두 개씩은 없앨 수 있다. 명확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 국가를 동시에 초토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항상 협상을 해서 자기들이 제한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가 약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되고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다. 이걸 갖고 용기를 갖고 붙어야 됩니다.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되는데요. 저는 앞에서 이제 세 분이 발표를 했었지만 핵 한 번에 모든 걸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근데 북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전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재래식 전력은 우리 한국군에 밀립니다. 한미합 전력이 되면 더 밀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훈련을 쭉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참전을 해봤지만 3일쯤 지나면 북한 전투기 한반도 상공에서 없어요. 일주일쯤 지나면 북한 함정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전혀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한미 전투기가 이제 훈련하니까 150대 전투기 폭격기 띄웠다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한 30%밖에 못 띄우고요. 대부분 다 고장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재래식 전력은 한국은 어느 정도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북한 핵만 봐보면 북한은 어떻게 보면 외통수 전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 핵만 상쇄시키면 북한은 이제 아무런 수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발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은 자, 그럼 북한 핵을 어떻게 대응합시다. 저는 그걸 상쇄 전략, 북한 핵 상쇄 전략이라고 저는 한국형 상쇄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당장 쓸 수 있는 것도 하자는 거죠. 미국이 제공하겠다는 확장 억제 모든 수단 다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니들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해봐라 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핵공유, 나토식 핵공유가 나오지만 그 방법을 뭐 전술핵 개비치가 전술핵 한반도에 들어오면 당장 비핵화 이거 다 없어지는 거고 담대한 비핵화전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하니까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구하고 훈련 따고 기획 따고 다 같이 하고 다만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와서 배치할 시설을 구축하는 겁니다. 구축을 하고 그걸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해야 됩니다. 북한한테 알려야 되니까 니들 오면 저쪽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너희들의 귀책 사유가 있다. 라고 다만 그 시설의 위치는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건 비밀이니까. 그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북한이 정말 이제 또 문제가 심각해지면 우리는 핵무장 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핵무장을 하면은 되게 외교 쪽에서는 한미 동맹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너질 수 있죠. 하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카이드 국방연구원에 제가 연구 있을 때 검토한 적도 있는데 이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줄이느냐. 우리가 직접 농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농축하고 이럴 때 시간, 그거는 NPT 위반이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외교적으로 그 NPT 우리가 탈퇴를 하고 외교적 절차를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핵무장 하려면 국내에 있는 어떤 시설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면은 왜냐면 우리 국내에 산업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원해서 그 시설 전환하면은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탄도 설계 능력은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미리 검토해내는 겁니다. 그래 해놓으면 정책 입안자들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게 돼 있으면 내가 이 결제해야 된다. 이 계획에 대해서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의 임무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국회에서 만들어서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러한 뒤에 그래서 이제 일단 모든 능력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태호 박사님 하신 상체 재래식 상체 제작인데 이것도 다 유효합니다. 우리가 북한 핵 미사일이 동시에 수십 발이 날아오진 않습니다. 한두 발 쓰고 상황에 따라서 또 더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발한 그 재래식 탄도미사일이 이게 한 300~400km 날아가도 오차 범위가 1.4m 이하입니다. 1.4m면요. 요만한 탁자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북한의 주요 시설들, 북한의 핵무기가 많아도 다 미사일을 붙여서 쏴야 되고 미사일이 천발이 되지만 그 미사일은 200대 남짓한 발사대로 쏴야 됩니다. 우리가 발사대가 어디 있고 그 발사대 미사일의 90% 이상은 액체 연료이기 때문에 액체 연료를 어디서 주입하는 것도 아니고 동굴 진지가 어디 있는지도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대략 1000발, 2000발 정도 그런 미사일을 확보하면 동시에 다 깨버릴 수 있습니다. 애들이 우리를 공격했다 하면은 그걸 딱 빌미로 삼아서 한 번에 다 깰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다 제거가 됩니다. 그 중에 남은 놈들이 날아오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북한에 그 중에 핵무기도 많이 나갈 수 있어요. 핵전력이 있는 대충 시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깨고 나면 일부 날아오는 거 묘격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묘격 못하는 게 떨어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용기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딱 10초만 쓰겠습니다. 대량 공급인데 이 킬체인이 대량 공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공 정찰 위성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대로 가고 약간만 보완하면 20분마다 한 번씩 북한 상황을 볼 수 있어요. 20분이면요. 얘들 공격 준비할 때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킬체인이 제대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늘려서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북한 핵을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겁내면 우리는 완전히 집니다. 그래서 한두 발로 대한민국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라는 걸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국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정치 지도자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걸 해방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또한 제거라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 토론 발제문은 책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쟁점 사항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규락 교수님 논문에 대한 지정 토론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논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핵 대응 관련해서는 국제정치학적 현실주의 시각하고 자유주의 시각, 부정주의 시각 이런 시각에서 대응 노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실주의 시각은 북한을 위협 세력으로 보면서 대체적으로 군사적 대응 체제라든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고요. 자유적 시각에서는 북한을 공존 세력으로 보면서 군비 통제 내지 평화적인 협상에 의한 해결을 주장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시각에서 현실주의와 친화성이 있고요. 중도 진보적인 시각에서 자유주의 시각하고 연관이 됩니다. 또 부정적 시각은 결국 남북한이 서로 어떻게 보느냐, 서로 협력적으로 보느냐, 적대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한민족 공동체 이론을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대응의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 번도 그 신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상호 간의 적대감을 완화시키자 하는 그런 부정주의 시각의 어떤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시각의 시도들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오는 시점에서 봤을 때 기존의 정책들은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어느 한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 옳다라고 보기보다는 현실적인 평가 상황 속에서는 어느 시각이든 과거의 정책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접근을 해나갈 필요성이 없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교부에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도 또 국방부에서 핵균형을 추구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서 전략적 수준의 핵 위협 능력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전술핵 위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술핵은 뭐 수백 발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냉전 시대 때 우리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 무기가 대체적으로 크고 작은 게 약 1000개 정도 있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북한이 전술핵을 개발하는 순간 몇십 개가 아니라 몇백 개, 1000개 이상 이렇게 숫자가 매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의 전략적 핵무기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전략적 핵무기를 쓰지 않더라도 전술 핵무기만 가지고 충분히 한반도 군사 정세를 주도하기 때문에 전략 핵무기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플러스 전술 핵무기에 대한 논의가 매우 심각하게 이루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전술 핵무기를 사용될 가능성이 전략 핵무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전술 핵무기 개발에 대한 것이 좀 더 시급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술 핵무기는 저위력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전략적인 핵무기로 해부산 실효성을 발휘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취약한 그런 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북한에서 발표한 핵 관련 법령에 하면은 핵의 선제 공격 독트린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억제 이론도 있고 공격 이론도 있지만 이 핵무기를 선제 공격용으로 사용했다는 그 자체가 갖는 새로운 위협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은 핵의 선제 공격용이 없습니다. 선제 공격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비대칭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핵 법령이 하면은 우리의 선축체계의 능력이 굉장히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의 선제 공격 사용을 위협함으로써 우리가 필체를 적용한다든지 참수작전을 적용할 때 예방적인 차원에서 핵 전술핵 무기들 전략 핵무기를 사용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삼축체계의 능력이 핵 위협을 해서 매우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KMB 그 자체도 수십 발 정도를 맞는 그런 어떤 목표를 두고 우리가 구상했지만 전술핵무기에 있는 경우는 적어도 있기 때문에 방어 억제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KMD 역량도 상당히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수십 발 정도의 전략 핵무기 중심의 대북 핵 억제라든지 정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정책적 노력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의 어떤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지만 그 상당 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6.25 전쟁 내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미 동맹입니다. 한미 연합 전력과 한미 간에 제공되는 미국의 핵구사는 일정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한미 연합 전력과 북한의 핵 실효성을 너무 우리 정부가 과소평가하든지 한국이 과소평가하는 것은 북한에게 오판을 일으킬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한미연합전력의 실효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핵 억제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반도 비핵화 공동체는 파기 문제,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 핵 공유 문제, 독자적 핵무장 문제 다 이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을 일부 보면서 제가 제시한 토론문에 있습니다만 일본식의 잠재적 핵무장 능력을 갖는 방식을 우선 서둘러서 추구하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NPT 체제를 위반하지도 않으며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IAEA로부터 규정의 위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적 핵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우선 서둘러서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그런 정도는 이미 일본도 이미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해야만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억제 역량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핵무장을 한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 반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조용한 그런 능력을 갖추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 것도 조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